이건 100% 조작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베를린 공대 도시수자원공학과 클라우디아 벨러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한강의 수질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용존 산소량 10.4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2.1 ppm. 40년간 유럽 하천을 연구해온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녀조차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1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수질이 나올 리 없었어요. 독일 바바리아 산악지대 계곡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독일 라인강 복원 프로젝트를 이끈 그녀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CNN에서 제안한 서울 출장을 받아들인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과연 한강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라우디아 벨러입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도시수자원공학을 가르치고 있죠. 라인강 복원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유럽 전역의 강들을 봐왔습니다. 40년간 강을 연구해온 제 인생에서 데이터가 거짓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24년 늦여름, 베를린의 무더운 회의실. 창밖으로는 흐린 하늘과 함께 라인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울렸어요. CNN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 벨러 박사님이신가요?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미국 억양이 또렷했죠. 제이든 루이스라는 프로듀서였습니다. 환경 다큐멘터리 전문가라고 소개했어요. 21세기 도시 하천 르포를 기획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존, 미시시피강 다큐를 만들었는데 이번엔 도시 하천이 주제거든요. 저는 펜을 놓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시 하천이라면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서울의 한강이 기적 수준이라는 보고가 있어요. 제이든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일까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과학자로서 기적이라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도시공학에서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확한 설계와 치명적인 실패만 있을 뿐이죠. 기적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언론적 수사일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강에서 기적 같은 일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제이든의 다음 말이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서울에 가서 검증해 주실 수 있나요? CNN 자문위원으로 동행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만약 과장된 거라면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라인강 수질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3.2 ppm, 용존 산소량 6.8 mgl. 이건 독일이 자랑하는 최고 수준의 수치였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유럽 기술력의 결정체였죠. 서울 데이터를 먼저 보내주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메일로 받은 자료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2.1 ppm, 용존 산소량 8.2 mgl, 총질소 1.8 mgl, 총인 0.045 mgl. 잠깐, 이게 맞나요? 저는 화면을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독일 바바리아 산악지대 계곡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아니, 그보다도 좋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들이었어요. 서울시 전체 하수 100% 처리 후 방류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27개 지점. 24시간 공개 시민 누구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인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1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이런 수치가 진짜 가능할까요? 혹시 데이터 조작이나 측정 오류는 없을까요? 저는 제이든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40년 경험상 믿기 어려운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박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의 대답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직접 가서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전 세계에 폭로하면 되고 진짜라면 그것이야말로 대단한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알고 있던 도시공학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유럽이 수백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시아의 한 도시가 해결했다는 뜻이니까요.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그날 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의심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제 연구 인생 전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테니까요. 제이든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강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준비하세요. 그의 말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답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데이터를 의심한 순간 저는 제 연구 인생 전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 저는 창밖 풍경에 이미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베를린과는 차원이 다른 밀도와 속도감이었어요.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사이로 무언가 거대한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제이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강입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강의 첫인상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폭이 거의 1km에 달했습니다. 라인강이 400m 정도니까 2배가 훨씬 넘는 규모였죠. 이게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른다고요? 반포대교 전망대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공기였습니다. 도심인데도 들판 같은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냄새가 안 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강냄새, 하수냄새, 도시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전혀 없었어요. 이제 측정해 보시죠. 제이든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용 수질 측정기를 꺼냈어요. 독일제 최신형 장비였습니다. 이 기계는 제가 40년간 믿어온 과학의 눈이었어요. 강물에 센서를 담그는 순간 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용존산소량 10.4mgl. 제 눈이 2번 깜빡였습니다. 10.4라고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용존산소 10mgl 이상이면 대형 어류의 산란이 가능하고 수소곤충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도시 하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생태계 완성도였어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2.1ppm, 수소이온 농도 7.8, 총질소 1.6mgl, 총인 0.041mgl. 잠깐만요. 저는 기계를 물에서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장이 아닐까 싶어서 2번, 3번 측정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10.4mg라니.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이슬란드 빙하 호수급이야. 1천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이런 수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해. 제이든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참고로 서울은 이 데이터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요. 16개 항목이 매분 갱신됩니다. 저는 그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시 수질 모니터링 웹사이트였어요. 한강을 따라 27개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것 같았어요. 수질 등급이 2로 나오네요. 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2급은 수영, 수상 스키가 가능한 최고 등급이에요. 당신들, 이걸 숨기려 하지도 않는군요. 제이든이 카메라를 돌리며 물었어요. 지금 박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해온 상식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수치는 독일 산악지대 계곡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강변을 따라 걸으며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시민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이 한강변 곳곳에 있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안전한 건가요? 저는 제이든에게 물었습니다. 물과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요? 베를린에서는 물가에 아이를 안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었어요. 30년 넘게 저런 모습입니다.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죠. 저는 다시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사되며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투명도가 2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생명체였어요. 제이든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거 본사에서 믿을까요?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카메라에 다 담겨 있잖아요. 저는 측정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DO 10.4mgl.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증거였어요. 바람이 강 위로 불어왔어요. 물냄새가 아니라 풀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알프스 산골 마을에 온 것 같았죠. 내일 서울시 담당자를 만나봅시다. 저는 제이든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겠어요. 40년간 연구해온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라인강 데이터와 한강 데이터를 비교해봤어요. DO 6.8mgl 대 10.4mgl, BOD 3.2ppm 대 2.1ppm. 모든 항목에서 한강이 앞섰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시청에서 이지호 수석 정책관을 만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44세 남성이었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 박사님.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15년간 서울 물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호입니다. 어제 측정한 수치가 정말 맞습니까? 저는 바로 핵심을 찔렀어요. DO 10.4mgl. 이게 조작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지호가 태블릿을 켜며 답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서울 전체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강을 따라 27개의 측정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16개 항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시민 누구나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지호가 강조했어요.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DO, BOD, COD, 총질소, 총인, pH까지.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건 강이 아닙니다. 이지호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40년짜리 도시 설계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그는 지도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 4곳이 한강 주변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중랑, 탄천, 서남, 난지센터. 하루 처리량이 유럽 평균의 3배입니다. 이지호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498만 톤을 전량 100% 처리 후 방류하죠.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498만 톤이면 베를린 전체 하수 처리량의 2배가 넘는 규모였어요. 핵심은 TMDL입니다. 이지호가 중요한 개념을 설명했어요. 총오염부 하량 관리 제도요. TMDL이요? 저는 그 용어에 주목했습니다. 강에 흘려보내도 되는 오염의 총량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지호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하수 일지당 총인 0.045mg만 허용하는 식으로요. 그 허용량 안에서 역으로 도시를 설계하는 거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그건 유럽도 이론상으론 가능해요. 다만 실행을 못할 뿐이죠. 우리는 1980년대부터 실행했습니다. 이지호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분류식 하수도 시스템으로 바꿔서 하수와 빗물을 완전히 분리했거든요. 분류식이요? 제이든이 궁금해했어요. 유럽은 19세기 함유식 하수도를 쓰죠. 이지호가 설명했어요. 하수와 빗물이 같은 관로로 흘러요. 비가 오면 처리장 용량을 초과해서 그대로 강으로 넘쳐 흘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리생강 오염의 주된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서울은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지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하수는 하수대로, 빗물은 빗물대로. 폭우가 와도 하수가 강으로 넘치지 않아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경악했습니다. 도시에서 나오는 오수 한 방울도 강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밀한 시스템이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 방울도 한강에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지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모든 오염원이 사전에 차단되는 구조죠. 제이든이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돗물은 WHO 기준을 초과 달성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마셔도 됩니다. 이건 전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1km마다 완벽하게 배치된 편의시설들. 27개 수위 관측소도 있어요. 이지호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AI 홍수 예보 시스템으로 72시간 전에 미리 예측하죠. 그래서 한강에 세비섬 같은 수상시설들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집 앞 거실 같은 곳이죠. 이지호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상적인 공간이에요. 여름엔 아이들이 한강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합니다. 한강 수영장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의도, 뚝섬, 광나루 세 곳에서 운영해요. 이지호가 태블릿에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질이 안전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 설계였어요. TMDL 기반의 체계적인 도시 설계의 결과물이었죠. 한강은 정화된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계됐고, 통제됐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지호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한강은 지금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처럼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깜빡이는 27개 지점의 데이터. 16개 항목이 매분 업데이트되는 시스템. 이건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도시와 강의 실시간 대화였어요. 이런 통합 시스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셋째 날 오후 호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조우가 벌어졌습니다. 알랭 뒤몽이었어요. 유럽 도시하천 보건연합 대표이자 파리 생강 보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죠. 그가 왜 서울에 있는지는 몰랐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클라우디아,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와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마 한국의 쇼에 속아 넘어간 건 아니겠지? CNN 다큐멘터리 자문이야.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한국 데이터를 진짜 믿는 거야? 알랭이 커피잔을 들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용이잖아. 1년에서 2년 전시용 예산으로 잠깐 깨끗하게 만든 것뿐이야. 제이든이 우리 대화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카메라를 가져와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이야말로 다큐멘터리의 핵심이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이든이 알랭에게 물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알랭이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환경 데이터를 과장하거나 조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국제적인 관심을 받을 때는 더욱 그렇죠. 저는 가방에서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직접 측정했어. 독일제 최신 장비로 말이야. 기계 오작동일 수도 있고. 알랭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니면 측정 지점을 의도적으로 선별했을 수도 있지. 바로 그때 이지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시 1986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수질 데이터입니다. 이지호가 파일을 테이블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측정점, 모든 항목, 모든 날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1986년 화학적 산소 요구량 11.3ppm에서 시작해서 2024년 2.1ppm까지 내려간 그래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38년간의 꾸준한 개선 곡선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질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했군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개선이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화를 의미해요. 이지호가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용존산소는 2022년 9.5mgl에서 현재 10.4mgl로 증가했습니다. 총인은 0.067mgl에서 0.045mgl로 감소했고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3년 연속 2.1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조작할 수 없어.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건 급조된 쇼가 아니라 40년간 축적된 시스템의 결과야. 알랭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도 파리 생강과 비교하면 파리는 수영장을 못 만들잖아요. 이지호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14억 유로가 들어갔지만 파리 시민은 아직도 강에 들어가지 못하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알랭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14억 유로는 그가 총괄한 프로젝트의 예산이었거든요. 제이든이 흥미진진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물었어요. 파리는 왜 실패했나요? 19세기 지하 하수도 구조 때문입니다. 이지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완전히 바꿀 수 없거든요. 함유식 시스템의 한계죠.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지호가 알랭을 직시하며 말했어요. 1980년대에 TMDL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총오염부하량을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서 도시를 만든 거죠.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 비전을 택한 겁니다. 알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니야. 역사적 맥락이 완전히 다르잖아. 공정하지 않은 건 편견이에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알랭, 당신도 과학자라면 숫자 앞에서는 겸손해야 해. 알랭이 호텔을 떠난 후 제이든이 감탄했어요. 유럽의 최고 전문가도 할 말이 없네요.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 아래 수많은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강변에서 안전하게 뛰어놀고 있었죠. 물가에서 발을 담그고 있는 가족들도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증거예요. 이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간 매일 저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치보다 더 설득력 있는 건 시민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완전한 신뢰와 안정감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난지공원을 방문했어요.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이 생태공원으로 완전히 변신한 곳이었죠. 월드컵 공원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까지 이곳은 악취로 가득했어요. 이지호가 설명했어요. 지금은 193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가능하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강은 단순한 환경복원이 아니라 도시 문명의 진화였다는 것을. 40년 전 독일에서 시작된 제 연구 여정이 서울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세비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강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인공섬이었어요. LED 조명으로 둘러싸인 3개의 구조물이 물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 위에서 정식 만찬을 한다고요?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 레스토랑과 컨벤션 홀이 나타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환상적이었어요. 물결에 반사된 서울의 불빛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이든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인강에 이런 시설을 만들 엄두도 내지 못했거든요. 수질이 불안정해서 환경부 허가가 난리 없었어요. 게다가 홍수 위험 때문에 보험도 안 들어줄 겁니다. 한강은 홍수 걱정이 없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27개 수위 관측소와 AI 홍수 예보 시스템이 있어요. 이지호가 설명했습니다. 72시간 전에 미리 예측하죠. 그래서 이런 수상시설들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시민들이 강변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수질이나 안전을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노들섬이었습니다. 한강 한복판에 있는 문화복합 공간이었어요. 재즈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노들섬에 들어선 저는 입구 안내판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음악회, 북토크, 도시 생태 워크숍, 어린이 환경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다니. 저는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강 위의 종합문화센터네요. 제이든이 답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생각을 여는 공간이에요.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거죠. 재즈 공연장에 들어가니 음향이 특별했어요.
연주자의 색소폰 소리가 물 위에서 울려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 위에서는 소리가 다르게 울려요. 이지호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자연 잔향이 있거든요. 물의 밀도가 특별한 공명을 만들어내죠. 저는 연주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음악이 물과 어우러져 만드는 조화가 신비로웠어요. 공연이 끝난 후 생태관찰센터를 둘러봤어요. 한강에서 발견된 조류 193종의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종 72종의 표본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동물들이 정말 여기에 살고 있나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매년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멸종 위기종인 흰꼬리 수리도 겨울마다 찾아와요. 황소리도 2018년부터 정착했고 수달도 자주 목격되고 있어요. 저녁 무렵 반포대교로 이동했습니다. 제이든이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 달빛 무지개 분수,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분수입니다. 그리고 저 물은 모두 한강에서 끌어올린 거예요. 분수가 시작되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140m에 걸쳐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LED 조명이 물줄기를 무지개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군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강물로 분수를 만들다니. 이런 확신을 가진 도시를 본 적이 없어요. 강변으로 나오니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치킨 배달 오토바이들이 텐트 사이를 자유자재로 누비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 자체가 하나의 도시 문명이었어요. 배달 기사들도 이 일상에 완전히 녹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에 앉아 맥주와 치킨을 즐기고 있었죠. 아이들은 강변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물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금요일 저녁 일상이에요? 제이든이 웃으며 물었어요. 치맥 파티라고 하죠. 이지호가 답했습니다. 치킨과 맥주의 줄임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한강은 확장된 거실 같은 곳이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3살배기 아이가 물가에서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런 완전한 신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민과 강 사이의 신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이든에게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물가에 아이를 안치는 부모를 상상할 수도 없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조깅하는 시민들, 산책하는 노부부까지.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어요. 도시와 강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니.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에요. 이지호가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한강은 우리에게 삶의 일부예요. 그냥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일상이죠. 이 강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이 단순히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삶이 흐르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시와 자연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도요. 5째 날,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태욱 씨였어요. 63세의 서울시 수상안전요원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한강에서 근무한 산증인이었죠. 39년간 이 강을 지켜봤어요.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강이에요. 카메라 앞에 앉은 강태욱 씨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거친 손과 그을린 피부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어요. 예전 한강은 어땠나요? 제이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땐 강이 완전히 죽어 있었죠. 강태욱 씨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물고기도 새도 없었어요. 여름이면 악취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1985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11.3ppm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고통이 보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1988년 여름이었어요. 강태욱 씨가 답했습니다. 그해 폭염이 심했는데 강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어요. 산소가 부족해서였죠.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이든이 계속 질문했어요.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됐나요? 1990년대 초부터요. 강태욱 씨가 답했습니다. 중랑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미미했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1990년대 한강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탁하고 강변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죠. 이게 그때 모습이에요. 그가 현재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장소라고 믿어지시나요? 저는 두 모습을 비교해 봤어요. 정말 같은 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강태욱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2018년 봄이었어요. 황소리를 처음 발견했을 때죠. 황소리요? 제이든이 되물었어요. 멸종위기종이에요. 강태욱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 새가 한강에 둥지를 틀었거든요. 3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 이 강이 정말 살아났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그의 감정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강의 변화가 겹쳐 보였어요. 지금은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나요? 제이든이 물었어요. 요즘은 수달이 자주 보여요. 강태욱 씨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흰꼬리 수리도 매년 겨울마다 찾아와요. 어종만 72종이 살고 있고 금강모치와 쏘가리까지 돌아왔어요. 그는 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한강변에 8만 그루를 심었어요. 지금까지 총 350만 그루가 넘었습니다. 350만 그루라니. 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린 강을 정화한 게 아니라 숲을 만든 거예요. 강태욱 씨가 의미 깊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하천을 정화한 게 아니라 강을 품은 숲을 도시에 심었습니다. 시민들의 변화도 있었나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게 가장 놀라운 변화예요. 강태욱 씨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엔 쓰레기 치우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은 매주 한강공원 청소봉사 시민단체가 평균 53개나 돼요. 주말마다 3,000명 넘게 참가하죠. 왜 그럴까요? 제이든이 궁금해했어요. 자기 집 마당 같으니까요. 강태욱 씨가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아무나 자기 마당에 쓰레기 버리지 않잖아요. 시민들이 오히려 쓰레기를 주워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시민의식의 변화가 기술적 시스템과 함께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한강 수영장도 생겼다면서요? 제이든이 물었어요. 네, 여의도, 뚝섬, 광나루 세 곳에서 운영해요. 강태욱 씨가 답했습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3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안전상 문제는 없나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든요. 강태욱 씨가 설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폐쇄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인터뷰가 끝날 무렵 강태욱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강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든 겁니다. 공무원, 시민, 기업,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합쳤죠.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시스템이 있어도 시민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강의 진짜 비밀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한강이 세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강태욱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른 나라 강들도 한강처럼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아이들이 강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었으면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의 승리였다는 것을. 시스템과 시민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어요. 6째 날 한강이 서울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강변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어요. 한강 조망이 있으면 가격이 20%는 올라가요. 중개업자가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강변 부동산이 오히려 기피 대상이었거든요. 홍수 위험과 습기 문제 때문이었죠. 왜 그럴까요? 제이든이 물었어요. 한강이 있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중개업자가 열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죠. 창밖으로 한강공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강변에서 자전거 타는 게 제 주말 루틴이에요.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우울증 약도 줄였고요. 한강이 제 치료제예요.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도시 정신건강 개선 효과까지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서울시 정책연구원이었어요. 한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강의 연간 경제 효과가 12조 원입니다. 연구원이 보고서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레저 산업, 관광업, 부동산, 건강 증진 효과까지 포함한 수치죠. 저는 숫자의 크기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12조 원이면 독일 전체 하천 관련 경제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인가요? 저는 세부 내용이 궁금했어요. 한강 이용 시민이 연간 2억 명이에요. 연구원이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30% 증가했고 도심 온도가 2도 하락하는 효과도 있어요. 보고서를 넘겨보니 더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시민 건강 지표 개선, 대기질 향상, 정신 건강 증진 효과까지. 한강이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 정신 건강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특별히 관심을 보였어요. 한강 인근 거주자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서울 평균보다 15% 낮아요.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도 현저히 낮고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나요? 제이든이 물었어요. 요즘은 벤치마킹 문의가 쏟아져요.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시찰단이 와요. 최근에는 유럽 도시들도 문의가 많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 됐어요. 유럽이 배워야 할 입장이 된 현실이 아직 낯설었거든요. 오후에는 한강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하천 관리라는 주제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도시계획가들과 환경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에 선 이지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강 모델의 핵심은 통합 시스템입니다. 그는 서울의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수 처리부터 생태 복원, 시민 참여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수 처리 구조는 단일 파이프가 아닙니다. 이지호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4개 권역으로 분리하고 각 유역의 오염 총량을 별도 관리하죠. 즉, 한강은 기술이 아니라 유기적 연결로 설계된 겁니다. 단일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지호가 강조했습니다. 시스템과 시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죠.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다른 도시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이지호가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20년은 각오해야 해요. 서울도 40년이 걸렸거든요. 제이든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건 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철학이군요. 그는 서울의 여정을 설명했어요. 1980년대 분류식 하수도 전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에 이른 과정을. 한강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이지호의 마지막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도시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이런 수질이 가능한가요? 유럽 기준으로 봐도 놀라운 수준인데요. 한 독일 연구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했죠?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우리는 강을 정복하려 했어요. 서울은 강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직접 측정하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한강변을 마지막으로 산책했어요.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이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한강의 진짜 가치네요. 저는 제이든에게 말했습니다. 경제 지표보다 더 중요한 건 저런 일상이에요.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가능한 도시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심장이자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희망의 모델이 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 한강에 머물러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하면서도 한강에서 본 풍경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유럽 도시하천 복원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한강에서 배운 교훈이었죠. 강단에 선 저는 청중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유럽 각국의 도시계획가들과 환경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회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한강은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시작했습니다. 실행과 지속의 결과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서울의 40년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1986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질 변화 그래프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1.3ppm에서 2.1ppm까지. 저는 천천히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한 도시가 강과 완전히 화해한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들을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수질 측정 순간의 충격,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일상, 시스템과 사람이 만든 완벽한 조화. 저는 40년간 유럽의 강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해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유럽 도시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해요. 그리고 최소 20년은 각오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파리나 런던 같은 역사 도시에서도 가능한가요?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서울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죠. 알랭 뒤몽도 청중석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본 현실이 그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거죠. 컨퍼런스 마지막에 한 젊은 연구자가 질문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했을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심사숙고한 후 답했어요. 우리는 강을 정복하려 했어요. 서울은 강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거죠? 그 솔직한 자성이 강당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강은 끝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지속 가능한 도시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도시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밀라노, 바르셀로나, 런던, 심지어 파리까지. 모두 서울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6개월 후 유엔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한강이 지속 가능한 도시하천 모델로 공식 선정된 것입니다. 세계 도시들이 참고할 표준안이 된 거죠. 그날 밤 제이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CNN 다큐멘터리가 완성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한강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도시 제이든이 답했습니다. 그 제목이 완벽했어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거든요.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 방영됐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건 반응이었어요. 댓글에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도시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강 같은 강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진짜 가능한 거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BBC는 한강을 인류 최초의 생태 도시 심장이라 불렀고 스위스 제네바 환경포럼은 서울을 도시 수질관리 기준 도시로 지정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유럽 도시 대표단과 함께였습니다. 밀라노 시장, 바르셀로나 부시장, 암스테르담 환경국장이 동행했죠. 한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아니,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었고
수질은 더욱 개선되어 있었거든요. 이지호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한강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멈춰 있지 않거든요. 올해는 수소연료 전지선도 운항 시작했고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어요. 그 말이 깊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지속이었어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이었죠. 유럽 대표단들은 하나같이 감탄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네요. 밀라노 시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기적 비전과 시민 참여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죠. 마지막 날 저녁 한강변에서 혼자 걸었어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늦여름 강바람에 실려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강은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강태욱 씨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강은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든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40년간의 끈질긴 노력과 시민들의 사랑,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였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라인강도 한강처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는 가족이 한강을 향해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텐트와 도시락을 챙기고 아이들 손을 잡고 강변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자유와 깨끗함, 그 당연해 보이는 일상. 그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치밀한 설계와 끊임없는 노력. 시민들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든 기적이었어요. 한강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새롭게 써지고 있는 희망의 이야기로.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서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도시 서울. 그 중심에서 숨쉬고 있는 한강. 이것이 제가 본 21세기의 진짜 기적이었습니다.